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잡스 시간입니다. 잡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 직업들 속살을 파헤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홍희경 기자님께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해서 파헤쳐 주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 지금 국회 개원할 때 됐으니까 이제 첫 출근 다들 하시겠네요. 첫 출근인지 아니면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시즌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뭔가 공개 안 된 자료를 여기서 단독 공개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새로 출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 출근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너무 송구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의원실에서 면직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면직이요? 이거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예, 저희가 시민단체인 법률연맹이랑 함께 이제 정보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의원실마다 9명씩의 보좌 직원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뭐 인턴을 더 두면 한 13명씩까지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교체 주기가 있는지, 이게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다른지를 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자료를 여기다 그 비실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막 그 분석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체적인 경향만 볼 수 있어서 실명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안 되겠다고, 이것은 개인 정보라고. 그래서 저희는 고용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정보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자료로도 되게 많이 좀 내용들을,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많이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면은, 이제, 저희도 되게 속설로 그 보좌진들께서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다음날 짐 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9명이 총원인 방에서 가장 많은 의원 면직이 39번이 3년 8개월 동안에 일어나더라고요. 9명이라는데 39명이 바뀌었다는 거. 39번이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국회의원 직급이 5급부터 4급부터 9급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급수를 바꿔가지고 많이 채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9급 직원을 7급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의원 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포함이 되는데, 그 숫자 저희가 빼고서 순수하게 이 방에 있다가 나간 경우, 이게 이제 39급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평균적으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9명이 전부 다 이렇게 빨리 교체되는 건 아니니까는 정말 몇 달 근무하고 교체되고 이런 방도 있는데, 이게 14곳이나 되어서 사실 그 말씀들이 좀 엄살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기자들과 의원님들보다도 어쩌면 좀 더 접점이 많은 그런 직군인데, 정말로 좀 보면은 어제까지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 이제 그만둡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고용 형태가 조금 특이한 게 국회의원회관 그 두 곳에 지금 한 의원 300명과 그 다음에 보좌관이 최소 2,700명이니까 한 3,000명이 거기서 한 지붕 300가족이 일을 하는 그런 체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약간 연예 기획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예 기획사요? 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그 스타 플레이어를 위해서 많이 그 백업하는 그 직원들이 있죠. 스텝들이군요.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가 의원들이고.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연예 기획사는 스타가 있고 대표가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경영과 우리의 브랜드가 분리가 돼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그 경영이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CEO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백종원 회사 같은 곳이 한 300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EO도 뭐 그냥 쭉 영구히 집권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평가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CEO 자체도 고용 안정성에서는 상당히 그 유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되게 세간의 평가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는 힘들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CEO와 브랜드가 결합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근데 이제 이 CEO가 결정할 때 뭐 내일부터 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음 날부터 정말 그만 나와야 되는 그런 네네네. 별적직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큰 분야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보좌진 구성을 보니까요. 말씀하신 네. 300명의 CEO, 스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좌진은 한 분한테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그리고 6, 7, 8, 9급 비서관이 1명씩, 그리고 인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가 다 달려 있는 거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공개를 한번 요청을 해봤더니 면직한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뭐 39번 이렇게 되는 예, 곳도 그런 있었고, 곳이 있었고. 뭐 오랫동안 네. 좀 일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막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동 환경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남의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물이 반이나 찼다,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98개 의원실에서는 그 3년 8개월 동안에 네네. 바뀐 의원 면직 횟수가 10회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까 한 3분의 1인 곳에서는 꽤 고용 안정성이 일단 의원이 유지가 되는 한은 그 네네네. 방도 처음에 개원했을 때 인원이 유지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국회 생태계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초선 비율이 상당히 그렇게 많은 국회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둘 다 압도적인 다수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의 초선 교체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4년이지만은 그 전부터 호흡을 맞췄던 직원들이랑 쭉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시민 장관이나 그 이광재 의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정치적 보스가 정치적 동지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패널로 이광재 의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논쟁한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근데 많이 면직시키고 그러면 그런 관계 형성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법적 권한이나 아니면 그런 권력의 구조는 딱 조정이 돼 있는 거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뭐 법대로 가는 건 아니고, 왠지 저분이 이제 뭐 여러 인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 잘 못 자를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의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일해서 되게 많이 이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동지애라고 할까요?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태도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네네. 실제로 이게 한 17대 국회, 18대 국회 여기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기자들이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나왔던 속설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동지적인 관계고, 그리고 국힘의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료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텝과의 관계다, 이렇게 좀 수직적인 관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면은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타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그 속설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셨던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슨 이분들이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시던 의원하고 뭐 학연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뭐 업무를 같이 했다라든지 이런 근무연 같은 걸로 뭉쳐서 보좌관이 된 경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정책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전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노무사 그리고 뭐
이런 전문 직군들을 많이 이제 보좌진으로 쓰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들도 전문직이 있으니까 좀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또 해보니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내가 변호사 아닌데 변호사가 보좌관이면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존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변호사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변호사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많이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을 좀 잘 아는 분이시니까 그랬을 텐데 약간의 이건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감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정 국회 20대 국회 정도가 이 로스쿨 출신의 입법비서관들이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정말 숫자를 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물어봐서 세야 되는데 그때가 35명이 넘었던 숫자를 제가 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 작년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한 30명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그런 입법비서관이 변호사인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조금 수평적인 형태 아니면은 이분들이 법안을 되게 주도하는 형태의 의정 활동이 좀 변할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장파라든지 개혁파 그러니까는 약간 당내에서도 조금 쓴소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탄탄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좌관도 바꾸고 국회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실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의원실의 고용 형태는 연예 기획사랑 비슷하지만은 브랜드도 있고 스타성도 있고 그러면서 경영도 직접 하는 이 되게 막강한 CEO가 운영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도 확고한 약간 스타트업을 한번 성공시킨 것 같은 약간 그런 CEO의 성향이 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호칭해서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에 님을 붙여라라는 식의 그런 식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태가 되게 많이 이식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가보면은 결정은 이미 그 스타성이 있는 되게 또 자기 주장이 확고한 이분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고 논리적인 부분에 맞춰주는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가도 본인의 의견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약간 기에서 많이 있다. 밀린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기자님 조금 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원 보좌진이라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지역에서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뭐 월급 주면서 이렇게 좀 허드렛 일 시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전문가들이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아직 잘 맞지가 않고 삐걱삐걱 되면서 정착이 안 돼서 되게 면직이 많고 이렇게 턴오버 교체가 많은 이런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저도 말씀 주신 덕분에 약간 중간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던 그 전문직들은 사실은 여전히 보좌진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가 있으면은 한번 보좌진 물갈이도 싹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식의 역동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의원실에서 필요한 핵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좌진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그다음에 보좌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 직업의 나쁜 점으로 생각했던 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부딪히면서 지금은 들어가는 유입 경로가 조금 체계화가 된 부분도 있고 예전의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선거에서 좀 돕거나 그 이후에도 지역구의 모든 일을 다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정무형 보좌관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이 개파를 선택을 할 때 어느 쪽 개파가 이제 다음에 좀 될 것 같다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을 해주는 그런 보좌관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래도 가장 선임 보좌관의 사급의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 의원이 정책적으로 되게 센세이션하거나 되게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탄탄한 실력을 가진 또 정책 비서관이 아마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더 보면 더 복잡해지겠죠. 약간 지인이 많이 도와줬던 지인과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거나 그분과의 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예전에 이제 개파 정치가 많이 활성화될 때는 개파 수장인데 의원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원이 개파 수장이지만 의원은 아닌 분의 일을 도와줄 분을 약간 이 의원실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약간 다지 직원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 일을 돕는다는 게 뭐 무슨 사적인 일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 의원이 아니라도 연설을 할 경우라든지 메시지 관리를 할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일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게 불문율인 경우도 꽤 말 안 있다고 하는 게 좋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정책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 10년 이상 되셔가지고 이제 보좌관 직무만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서관들, 그러니까 되게 장기 근무가 된 거죠. 그게 국회의원 보좌관도 공무원인 거죠? 네네.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10년 이상을 10년 하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누가 받았대 옛날에는 약간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장기 그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아까 그 시스템화 하려거나 아니면은 조직화 하려는 노력이 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업무가 크게 한 3-4가지가 된다. 크게 보면은 국정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 활동이 있고 예산 결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결산인 부분은 행정부서 관료와 국회의원이 직접 뭐 소위나 이런 데서 토의하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업무는 국정감사 또는 입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책 비서관들의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정책 비서관이 되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그런 비서관들이 있으면은 의원실을 바꿔가면서 오히려 이분이 의원실이라는 그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이분이 정책을 쭉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는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회에 되게 순기능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보좌진 협의회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당별로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노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의원실에 맞지 않아서 뭐 그만두게 되거나 의원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분의 강점은 어떤 거니까 이 의원실과 매칭을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런 좀 자체적인 그런 보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입법이나 국감의 보좌관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넘게 일하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소신이 있으면 10년 동안 쭉 입법을 추진을 보좌관이 하면 의원실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김성영 보좌관이라고. 저도 성함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성함을 되게 스타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종걸 의원실에 계시다가 박용진 의원, 이용을 의원실로 쭉 바뀌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추진을 하신 거는 삼성생명법이라고 통칭이 되는 건데, 이제 뭐 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의 법률안인데, 그냥 결론으로 쭉 얘기하자면은 이 법이 되면은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되게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그 법을 계속 추진해온 분이십니다. 그 삼성생명 가입자들을 돈으로 그 회사 만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 가입자들이 주주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 몇 프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인정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게 아마 되게 오래된 법이어서 굉장히 논쟁이 조금
컸죠. 컸죠. 조금씩. 맞습니다. 결국 삼성이 이긴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 법이 참 특이한 게 지금 뭐 무슨 어떤 의원이 했다라는 쪽으로 보다는 이거는 김성영 보좌관이 계속 네. 의원실을 기재위나 이런 쪽에 의원실로 바꿔가면서 했다라는 아. 식으로 나오죠. 아. 근데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김성영 보좌관이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2020년이랑 올해 공천에서 모두 다 공천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는 면접에서 떨어지셨고 2024년에는 서류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민주당은 이제 동지다. 국회의원과 그 저기 보좌관이 좀 동지고 보좌관을 키워가지고 국회의원의 길을 열어주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럴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가 드는 사례가 이 김성영 보좌관의 사례라고 좀 보입니다. 약간의 직급의 칸막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게 옛날에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이렇게 노루 패스라고 공항에서 네네. 이렇게 가방 밀어가지고 보좌관이 저쪽에서 따라가서 받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정당은 뭔가 이게 권위적이고 민주당은 뭐 보좌관들이 막 의원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그런데, 없어졌다는 거죠. 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정말로 그 노르패스 때문에 정말 그 느낌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요즘에 그 방송계에서 가장 핫하고 여기 출연도 하시는 장성철 네네네네. 보좌관님이 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는 되게 격이 없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장성철 보좌관님이 좀 대표적인 정무형 보좌관이셨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정말로 오히려 그 조언도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임도 화끈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히 그 의원의 이미지하고 또 보좌관의 관계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자들도 사실은 그 보좌관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는 보좌관의 처우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치를 같이 하면서 정무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 내진 참모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이고 네. 말씀 들어보면 김성영 보좌관은 계속 정치권에 계시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본인이 연구한 법안을 네.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신 거고 이렇게 조금 다르네요. 예,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다양성이 좀 커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보좌관의 다양성도 보좌 직원의 다양성이 커지는 것도 국회 다양화에 되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무적 보좌관이 정말 모든 국회의 형님 노릇을 하고 좀 네. 그분들이 약간 대세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었는데 그럴 때 국회는 약간 삼김 정치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그런 개파 정치가 좀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 보좌진들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회가 조금 더 정책적인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감이나 이런 거에 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보좌진의 변화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 말씀하시니까 기자 출신도 많지 않아요? 그 여러 기자 출신 이전 많아요. 직업들도 네. 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때요, 그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 보좌관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약간 미국의 회전문 인사처럼요. 보좌관을 하시다가 다른 뭐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기자로 다시 하시거나 다시 보좌관으로 들어가시거나 이게 되게 좀 자유로운 부분이 한국의 그 고용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많은 직역들이 보좌관에 거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 직업은 조금 없지라는 부분이 하나의 직업이 나타났는데요. 뭐죠? 그게 CPA입니다. CPA? 의외로 회계사? 예,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그 변호사들도 입법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붐이 있었고 노무사가 네네네. 또 한때 붐이 있었고요. 이제 이공계 출신이 가는 붐도 작은 붐도 이게 약간 화제를 모았었는데 CPA 출신이 의외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서 예산 결산 부분은 보좌진의 그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부나
정책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민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를 놓고서 사실은 이렇게 숫자 맞추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우리 국회의 엄청난 약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보좌진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예산 결산 중에서 어떤 거를 없애고 어떤 거를 새로 신설하고 하는 부분을 국회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고 그러게요. 저는 봅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인데 사실 국회의원실에 그런 역량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뭐 예산은 뭐 사무처에도 그런 역량이 좀 있긴 한데 조금 넘어가서 네. 어쨌든 정리를 조금 해가 보자면 그렇게 해서 입직은 다양해지고 그런 다음에 아까 근데 김성영 보좌관처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정책위를 계속 걸려는 그쪽으로 올라가려는 보좌관들도 많으신 건가요? 보통은? 아니면 그 다음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약간 경험적인 얘기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는 보좌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정무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니까 의원의 약간 분신과 같은 또는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거나 입장을 정하지 못했을 때 아, 우리 의원은 아마 이런 입장이실 겁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차원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보좌관의 맥이 좀 끊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규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좌관의 그런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약간 보좌관은 어떤 스펙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시 거치는 직업 아니면은 잠시 경험을 쌓는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원포인트로 나는 이 정책을 하고 싶으니까는 그 정책을 배우러 가거나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직업으로 이 직업을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뭐 조금만 하고 그만둘 거야가 아니라 이 직업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되게 단기적으로 잡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예전부터 정말 난 정치를 하고 싶어라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 정무형의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재풀 자체가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아니 저는 사실 보좌관 출신 가장 많이 만나는 데가 기업인데 기업의 그 대관 업무라고 하죠. 네. 보통 그 커뮤니케이션 부서라고 하죠. 기업 내에서는. 거기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 있는 게 뭐 좋은 하나의 이렇게 직업 경로이긴 한데 우리 사회를 보면 좋을까? 국회에 오랫동안 있으면 잘 아니까 국회에서 입법 예산 뭐 국감 계속 하도록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 경로는 어쨌든 김성영 보좌관을 보면은 그렇게 유력하지는 지금까지 않은 건가요? 그 길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어떤 직역에서 좀 의원 후보자들이 이번에 공천을 많이 받았냐 할 때 보좌관 출신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좌관 출신들 국회의원 공천 많이 받는데 왜 저 기자는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장관의 정책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좌관 출신이 되게 많아서 보좌관 출신들은 직업적인 안정성이 별로 없어도 나중에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다 무슨 일을 하니까 괜찮은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중국집이요. 네. 되게 호텔 출신 주방장이 되게 많은 식당이 좀 중국집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집 주방이 정말 일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기름이고 처음에 네네네. 들어가면 뭐 설거지 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방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도망들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네. 그 일을 다 못 배우고 가시는데 그게 이제 호텔 중국집 주방이라고 더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텔 중국집 주방은 거의 상시 채용 수준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방을 거쳐서 근데 이제 한 몇 달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루를 했어도 호텔 출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다르게 배워가지고 중국집을 내면은 그때가 되면 호텔 출신 주방장 중국집이다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관이 되게 역설적으로 고용 형태가 정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또는 정말 미국식 형태 그 정도로 이게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보좌관 출신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 있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기업에 대관하시는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보좌관 출신을 한 분이 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수 많고 있겠네요. 네,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호텔 출신의 중국집 주방장 같은 그런 직업이 되면 안 되겠고 사실 호텔에서 성공을 하셔서 네. 호텔을 경영하게 되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또 홍익영의 잡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특이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듣고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은 어쨌든 입직 경로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과정하고 딱 맞물려서 그 다양성과 전문성이 딱 녹아있지는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국회 HR이 좀 인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네, 시점이기도 한 것 저는 같아요. 솔직히 국가적 손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의 개인적 역량이 점점 높아지고 그 역량이 높아지기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역량이 많은 분들과 또 그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다 모여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역량을 평가받기보다는 약간 되게 많은 변수에 의해서 직업적 안정성이 좀 해쳐지는 상황이어서요.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홍익영 기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